그날 칠레 산티아고 상공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고요한 하늘 위를 가르며 날아가던 흰색 항공기 한 대가 있었죠. 페어차일드 F227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출발해 칠레로 향하던 전세기였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우루과이의 명문 럭비팀 올드 크리스천스 클럽의 선수들이었고 함께한 가족, 친구, 후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비행은 단지 친선 경기를 위한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마음으로 새로운 땅에서 경기를 치르고 돌아올 생각에 들뜬 표정들이었죠. 1972년 10월 12일 항공기는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 급유를 마친 뒤 목적지인 산티아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지나가야 할 경로에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날 조종사들은 구름 사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산악 항로를 정확히 따르기 위해선 정밀한 판단과 경험이 필요했지만 이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이 노선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죠. 10월 13일 오후 3시 24분 항공기 내부는 조용했지만 조종석에선 긴박한 교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산맥을 넘는 중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항공기를 덮쳤고 곧이어 항로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산맥을 이미 넘었다고 판단하고 하강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직도 깊은 산악지대를 비행 중이었다는 치명적인 착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눈 덮인 봉우리가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를 꺾어버렸고 이어서 꼬리 날개가 찢겨나가면서 기체는 산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좌석은 튕겨나갔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혔으며 비행기는 순식간에 새 동강이 나면서 안데스 산맥의 한복판에 처박혔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고로 생존과 죽음의 경계가 단 몇 초 만에 갈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총 45명의 탑승자 중 12명은 추락 즉시 사망했고 이후 며칠 안에 부상과 추위로 인해 5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28명은 평균 해발 3600m가 넘는 설산 위에 남겨졌는데 이곳은 한낮에도 섭씨 0도에 가까운 기온이었고 밤에는 섭씨 영하 30도 가까이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추락 직후 살아남은 이들은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충돌이었고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맞닥뜨린 건 무너진 기체의 잔해, 피범벅이 된 친구들, 그리고 말을 잃은 산속의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살아남은 이들을 확인하고 부상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에는 의료 장비도 따뜻한 담요도 제대로 된 식량도 남아있지 않았죠. 소지품으로 남아있던 건 초콜릿 몇 조각, 와인 몇 병, 작은 비스킷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난 물자들조차 30명이 넘는 생존자들에게는 하루 이틀도 버티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신호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전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도 구조 요청을 제대로 보낼 틈 없이 충돌해 사망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사고의 정확한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 며칠 동안은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면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졌고 이불도 불도 없던 그들은 무너진 기체 잔해 안에 서로 몸을 겹쳐가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발가락부터 썩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부러진 뼈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 헬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량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에 모든 식량은 바닥났고 이후에는 비행기 좌석에 쓰인 가죽을 씹어보기도 했고 종이, 심지어 천까지 뜯어 씹으며 허기를 버텼습니다. 결국 모두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눈 속에 얼어붙은 시신들. 그 시신에서 고기 조각을 떼어내야만 한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정이었죠. 처음에 누가 먼저 인육을 먹자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조심스럽게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물 이름을 언급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로베르토 카네사였습니다. 인육을 먹는 거에 대해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날이 지나고 눈앞에서 친구들이 죽어갈수록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죽은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중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또 한 번 그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발생 17일째 되는 날 밤,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죠. 비행기 잔해에 몸을 숨기고 있던 생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덮여버렸고 그중 8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차디찬 눈 속에서 거의 질식 상태로 버티며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 사고 생존자 수는 이제 19명. 그날까지 살아남은 19명의 생존자들은 더 이상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오지 않았고 심지어 생존자들 중 한 명이 당시 칠레 방송국에서 흘러나온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 어렵사리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구조는 없다는 사실, 정부는 수색을 종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며 누군가는 이 지옥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탈출팀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이 설산을 넘어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3000m가 넘는 해발고도, 눈으로 뒤덮인 거대한 산맥, 기압은 낮고 산소도 희박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등반가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하지만 그때 페르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라는 두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걸어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참을 준비한 끝에 12월 초 그들은 마침내 산을 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사고 발생 6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낡은 비행기 시트를 꿰매 방한복을 만들었고 빈 와인병에 눈을 담아 물을 녹였습니다. 선글라스 대신 눈 위에서 반사되는 햇빛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파편을 활용해 눈을 가렸습니다. 마침내 12월 12일 페르난도와 로베르토는 눈 덮인 봉우리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처음엔 하산을 목표로 걸었지만 며칠을 걸어도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고도와 극심한 피로에 점점 지쳐갔죠. 눈 위를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고 발은 계속 젖고 얼어붙었으며 잠시만 앉아있으면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와 별 그리고 직감만이 길잡이였죠. 눈을 딛고 또 디디며 해가 저물면 눈밭을 파서 잠을 자야 했고 바람은 칼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멀리 남쪽 어느 방향에 어렴풋이 회색빛 계곡이 보였고 그것은 지금까지 보던 눈에 쌓인 설원이 아니라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기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페르난도와 로베르토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으로 극한의 피로와 탈수 상태에서 계속 걸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죠. 페르난도와 로베르토가 떠난 지 약 10일째 되는 12월 20일 그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작은 계곡의 개울가에서 기적처럼 한 명의 목동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동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었고 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기내에서 발견한 종이와 연필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적어 돌에 감싸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안데스 산에서 추락한 비행기의 생존자입니다. 72일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구조를 요청합니다. 목동은 메시지를 받아 읽고 즉시 마을로 달려갔고 이튿날 군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1972년 12월 22일 사고 발생 72일 만에 첫 구조 헬기가 추락 지점 근처에 도착했고 생존자 16명이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눈과 얼음, 죽음과 고통 속에서 버텼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따뜻한 이불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죠. 구조가 완료되자 전 세계 언론은 경쟁적으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단순한 추락 사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진 인간 본능과 윤리, 생존과 죄책감 사이의 갈등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의 귀환은 단지 환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보다 무엇을 먹고 살아남았는지를 먼저 물었죠. 정말 사람을 먹었느냐? 누가 먼저 말했느냐? 누가 처음 시신에 손을 댔느냐?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한 가지 정보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생존자들이 죽은 친구들의 시신을 먹었다. 이틀 후 각국 주요 신문 1면에는 그들은 친구를 먹고 살아남았다. 인육, 살아남은 야만, 구원의 대가로 생긴 죄 같은 제목이 뿌려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신문을 먼저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들이 너를 살려줬구나. 그 말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유가족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그걸로라도 우리 애가 너를 살린 거라면 됐다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끝내 생존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받은 건 페르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였습니다. 그들이 구조 요청을 위해 나섰다는 사실은 미담으로 남았지만 인육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죠. 그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심지어 몇몇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거나 약 10년간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미 죽은 친구의 몸에서 아주 조금 아주 작게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의 합의였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이 증언을 뒷받침해준 건 바로 추기경 안토니오 사모레였습니다. 그는 바티칸의 대표 신학자 중 한 명이었으며 로마 교황청에 공식 의견을 전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살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교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에 식인 행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발표 이후 많은 비난이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생존자들 스스로가 맞이해야 했던 내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그날의 비행기 소리와 눈 속의 추위 그리고 친구의 몸을 자르고 있던 손끝의 감각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페르난도 파라도는 구조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 거의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을 택했죠. 자신이 죽은 여동생의 시신 곁에 있었고
그 시신으로부터 식량을 구한 경험은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생존자들의 삶은 다양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생존자는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어떤 이는 갑자기 종교인이 되거나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평생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카네사는 소아심장 전문의가 되었고, 페르난도는 기업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동했으며, 몇몇은 조용히 살다 인생의 뒷페이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매일 그날을 기억하며 산다. 지금도 그들은 매년 안데스 산맥의 사고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설산 한복판에 거기에 이름 없는 무덤, 일명 사일런트 그레이브라 불리는 죽은 친구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덤은 말이 없지만 그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묻힌 이들은 단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생존자들은 거기서 조용히 울고 말없이 앉아있다가 돌을 하나씩 얹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후 1993년 사건을 다룬 영화 얼라이브가 개봉되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는 비난보다 공감과 찬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받았고, 영화 속 묘사 덕분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생존자들의 인간적인 고통과 선택들이 보다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심리학 수업, 군 구조 훈련, 생존학 강의, 종교 윤리 토론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이라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데스는 잊혀진 눈 속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선택, 그리고 연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조용히 답하고 있습니다.